엔진 기술의 발전으로 철갑선이 범선의 자리를 밀어내고 한 시대를 풍미하던 시기, 아직 전함의 기준이 정립되지 않던 시기엔 7인치, 9인치, 10인치, 13인치 등 조금 생소한 구경의 주포들이 국가별로 다양했다. 이 개성 넘치는 주포들은 1차 대전을 거치며 우리가 익히 아는 구경들로 정립되었고, 주포 구경과 역할에 맞게 구축함, 순양함, 전함으로 구분되었다. 이때 순양함의 작은 선체에 6인치와 8인치를 모두 탑재하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순양함은 다시 경순양함과 중순양함으로 나뉘게 되었다. 특히 중순양함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되는데, 전함은 너무 크고 비싸서 함부로 굴리기 힘들어 장거리 해역 순찰 임무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구축함 같은 작은 배가 순찰하기에는 바다의 거친 파도는 골칫거리였고, 꼴랑 해봐야 5인치 한 포 가지고는 제대로 해역을 방어하기에는 아무래도 못 믿어온 감이 있었다. 중순양함은 적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을 가지면서 전함보다 싸기 때문에 장거리 해역 순찰 임무라는 그 역할에 딱이었다. 8인치라는 대구경에 속하는 주포와 그에 걸맞는 장갑을 가진 중순양함은 중순양함 미만의 함종, 즉 경순양함, 구축함, 고속정으로선 대적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전함보다 해역에 훨씬 많이 나와 있어 낯이 많이 익으니 중순양함은 전함이 없는 해전에서 전함급의 존재감을 자랑했다. 이렇듯 무장도 든든하고 덩치도 커서 공간도 넉넉했기 때문에 중순양함은 함대 기함 역할을 종종 맡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중순양함의 완성형이라고 불리는 군함이 취역했으니 그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디모인급 중순양함이다. 1차 대전 이후 쪼들리는 경제 상황 때문에 더 이상 과거처럼 건함 경쟁은 힘들게 되었고,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열강들의 배수량을 제한하자는 런던 해군 군축조약을 맺게 된다. 이 군축조약은 이전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의 연장선 개념이었는데, 기존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과 같이 기본적으로 전함 건조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였지만 중순양함과 경순양함의 역할을 명확히 나눈 조약이라 의미가 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순양함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었다. 그도 그럴 게 각 나라마다 전장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모든 바다에서 제해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축함과 함께 구축 전대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순양함이 많이 필요했었고, 오랜 시간 먼 바다에 나가 있어야 하기에 되도록 선체가 커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한 커레이저스급 대형 경순양함이라는 기기괴괴한 물건도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워싱턴 군축조약 체제 내에서 보조함 전력으로 들어간 8인치 이하, 1만 톤 이하의 군함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보조함 건조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런던 해군 군축조약은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의 순양함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순양함이란 배수량 1만 톤 이하의 8인치 이하의 주포를 가진 군함이라는 것은 같았으나, 세부적인 항목이 추가되어 6.1인치 이하의 주포를 가진 순양함을 경순양함, 6.1인치 이상의 주포를 가진 순양함을 중순양함이라고 정의했으며, 경순양함과 중순양함 배수량 쿼터를 나눴다. 이 조약하에서 만든 중순양함을 바로 조약형 중순양함이라고 한다. 영국의 타운급, 미국의 뉴올리언스급, 일본의 타카오급, 프랑스의 알제리급 등이 런던 해군 구축조약 이후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런데 조약형 중순양함은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다. 강력한 8인치 주포를 장착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배수량이 작아서 대응 방어 능력에 투자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구경을 줄이자니 적의 중순양함을 만나면 화력에서 열세고, 아예 경순양함을 만들자니 경순양함 배수량 쿼터를 사용하는 꼴이 되었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8인치 주포의 화력과 순양함의 속도는 유지하되 방어력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건조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건조된 조약형 순양함들은 전간기를 지나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활약하게 되는데, 중순양함의 문제점도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로 타사파론가 해전이었다. 미군은 도쿄 익스프레스를 저지하기 위해 무장도 충분하지 않은 일본군 구축함을 상대로 중순양함 4척이라는 압도적인 전력을 투입했다. 권투에서 라이트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를 상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전에서 체급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순양함들이 피해 없이 일본군을 상대로 완승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타사파론과 해전의 결과는 한 척이 침몰, 세 척이 대파되어 도망치는 굴욕적인 결과였다. 타사파론과 해전의 굴욕 이후 미 해군은 예상치 못한 허당인 중순양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순양함이 구축함을 잘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레이더로 조준을 한다 하더라도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리는 문제, 바람 때문에 포탄의 궤적이 변하는 문제 등 맞출 확률보다 맞추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았다. 게다가 기껏 조준했더니 구축함이 방향을 틀기라도 하면 말짱 꽝이었다. 작고 빠른 것이 크고 느린 것을 때리기가 더 쉬운 것은 군함에서도 똑같기 때문에 이탈한 구축함이 돌아와 중순양함을 어뢰로 조준하는 것이 훨씬 쉬울 수밖에 없었다. 중순양함도 소형함의 접근을 저지할 수 있는 부포를 가지고 있었지만 겨우 5인치로 어뢰만 쏘고 도망치는 구축함을 어뢰를 쏘기 전에 잡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일본의 산소 어뢰는 사거리가 짧은 것도 15km로 일본 구축함이 작정하고 어뢰만 쏘고 도망가려고 하면 저지는커녕 부포는 먼 하늘만 멀뚱멀뚱 쳐다보다 가라앉는 것이었다. 또한 중순양함이 생각만큼 구축함을 잘 저지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였다. 구축함은 5인치 포탄에도 뚫리는 약한 장갑과 어뢰라는 폭발물 덩어리가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교전 시 6인치를 만나 8인치를 만나 모두 치명타로 들어왔다. 중요한 건 8인치 주포의 장전 속도는 6인치와 비교해 느리다는 점이었다. 구경이 더 커 포탄이 무거워진 만큼 분당 발사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뭘 맞든 배가 두 쪽 날 위험에 처해 있으니 장전이 느린 중순양함은 되려 구축함을 잘 잡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야말로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으려다 닭에게 쪼여 죽은 격이었다. 그렇다고 경순양함을 사용하자니 적 중순양함이 나타나면 6인치 주포의 화력으로는 부족했다. 다시 말해 구축함을 상대하자니 경순양함을 쓰는 게 낫고 경순양함을 쓰자니 화력이 아쉬운 상황이 자주 연출되었다. 즉 중순양함의 8인치 주포로 구축함과의 교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높은 화력을 빠르게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한 미국은 아주 심플한 해결책을 하나 떠올린다. 8인치 주포가 연사력이 떨어져 구축함을 잘 못 잡는다고? 그러면 경순양함급의 연사력이 되도록 만들면 되겠네 라고 말이다. 아니 그걸 누가 몰라, 지금까지 그걸 못해서 그런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미국을 제외한 나라의 이야기이고 쇼미더머니 치트키를 쓰는 미국은 예외였다. 덤으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군축조약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기에 원하는 대로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이른바 탈조약형 순양함을 건조한다. 그렇게 첫 건조된 탈조약형 중순양함이 바로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이었다. 이전 함급인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은 조약의 얼매인 탓에 장갑이 얇아 같은 수준의 중순양함과 교전했을 때 대응 방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볼티모어급 중순양함부터 대응 방어가 가능해지면서 2차 대전 중 미국이 사용한 중순양함 중 가장 완벽한 순양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경순양함과 비교해 떨어지는 장전 속도로 구축함과의 교전은 불리했고 일본의 산소 어뢰는 위협적이라고 판단한 미 해군이었다. 이에 어떻게든 이전 주포 대비 빠른 속도를 가지는 주포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8인치 사면장 주포에 주목했다. 8인치 사면장 주포의 첫 시작은 펜사콜라급이었다. 펜사콜라급을 통해 8인치 사면장포를 최초로 시도하고 노샘턴급에서 이를 정립시킨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순양함 사면장포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덤으로 사면장포를 통해 평균적으로 9문의 화력을 유지하면서 포탑 개수만큼 줄어든 배수량은 추가적인 장갑으로 돌릴 수 있었으니 조약의 한계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설계였다. 물론 타국 또한 사면장 주포의 이점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면장은 이연장보다 포탄이 동시에 포구를 떠날 때 서로 주는 간섭이 이연장포에 비해 심했으므로 이 간섭을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 다만 타국은 미국만큼의 시간과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연구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 때문에 개함 우월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무조건 미 군함보다 더 강한 성능을 가져야만 했던 일본군의 중순양함들은 가판 위에 이연장 포탑을 5개나 줄줄이 늘어놓는 모양새가 되어 배수량 할당량 사용도 비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급소가 길게 늘어나 버렸다. 8인치 3연장 주포는 화력은 유지하면서 컴팩트하게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이것만으로 중순양함이 가지는 단점을 해결할 수 없었다. 엔지니어들은 자동 장전 장치를 연구했고 이 연구가 성공하면서 드디어 8인치 주포의 연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존 마크 15 8인치 55구경장은 분당 3에서 4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게 최대였는데 미국은 이 주포를 개량해 무려 3배나 빠른 분당 10발의 사격이 가능한 마크 16 8인치 55구경장 RF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여기서 RF는 래피드 파이어의 약자로 미국이 8인치 주포 속사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역사상 유의한 8인치 속사포 디모인급 중순양함은 마크 16 주포의 탄생으로 만들어졌다. 이미 2차 세계대전의 완성형이라고 불리는 볼티모어급도 대전기에 적수가 없을 정도의 완성형 중순양함이었지만 디모인급은 그보다 더한 괴물이었다. 볼티모어급보다 3000톤이 더 불어난 배수량과 그에 맞게 두터워진 장갑,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 33노트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빨랐다. 여기에 8인치 55구경장 주포 9문, 새로 도입된 76mm 대공포 등을 최신식 레이더와 연계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는 등 끝판왕 중순양함답게 모든 면에서 강화되었다. M4 셔먼 전차의 주포와 같은 구경인 76mm 대공포는 전쟁 말 무차별적인 카미카제로 달려드는 일본군에 대한 기존 대공포의 저지력 문제가 제기되자 아예 그냥 한 방에 박살낼 심산으로 만든 대공포였다. 주포에 묻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대공포도 전차포를 1.2초 만에 장전해서 분당 50발을 난사하는 미친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백미는 디모인만을 위해 개발된 8인치 마크 16 포탑이다. RF라는 이름답게 마크 16 주포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쏠 수 있을까에 집중한 주포이다. 볼티모어까지 사용하던 마크 15 포탑에서 자동 장치가 추가되어 150톤이 더 무거워진 이 포탑은 수병들이 장약과 포탄을 송탄구에 넣어주기만 하면 올라가 자동으로 사격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탑 최하부에 장약, 위층에는 포탄이 적재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에는 탄약과 포탄을 포탑으로 올려주는 호이스트가 있다. 수병들은 적재되어 있는 탄약을 호이스트에 넣어주면 이 호이스트는 탄약을 건하우스까지 밀어주고 트레이들이 탄약을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꿔 트레이에 싣는다. 트레이에 실린 탄약은 약실에 들어가며 장전된다. 이 자동화 장전 시스템은 현대 군함의 함포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던 기기가 보조하던 장전을 대부분 자동화하게 되면서 분당 10발, 디모인급의 총포문이 9문이므로 분당 90발의 8인치 강철비를 적에게 선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엄청난 발사 속도는 당대에서는 같은 미국의 우스터급밖에 비할 것이 없었다. 우스터급 또한 분당 12발, 총 분당 6인치 144발을 퍼붓는 미친 속도로 유명하다. 이쯤이면 미 해군은 쏟아지는 포탄의 비만으로도 적의 전위를 꺾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런 발사속도 탓에 디모인급이 주로 비교가 되는 것은 당대의 순양함들이 아니라 현세대 자주포와 많이 비교가 되곤 한다. 현용 자주포들은 자동 장전 장치를 통해 디모인급과 같은 분당 10발을 발사하나 포탑 후면에서 즉시 꺼내 장전할 수 있는 즉응탄을 모두 소진하며 차체에서 포탄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분당 2발로 발사속도가 떡락한다. 하지만 디모인은 처음부터 탄약고에서 약실까지 포탄을 가져오고 발사하는 시간이 6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쏴도 안정적인 발사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단순히 장전 속도만 비교할 수 없는 게 자주포들은 구경이 155mm이고 디모인급은 203mm다. 미국은 기존 118kg의 포탄의 무게를 152kg까지 증가시켜 동급 구경 대비 더 무거운 초중량 탄으로 운동 에너지를 확보해 일본의 것보다 더 강력한 철갑탄을 분당 90발이나 쏟아낼 수 있었다.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두 포탄의 위력 차이를 생각하면 디모인급 한 척이 포병 여단 이상의 화력을 가진 것이다.
디모이급 자매가 총 3척이니 이를 한데 모여 지상에서 포격을 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었다. 이렇듯 디모이급 중순양함은 최강 순양함이라는 타이틀답게 동체급 이하의 군함들은 한순간에 벌집으로 만들어 용궁으로 보낼 수 있었고, 자기보다 더 큰 전함과 조우하더라도 특유의 장전 속도로 전함의 레이더와 사통 등을 걸레짝으로 만들어 장림으로 만든 뒤 일방적으로 난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성능이었다. 이런 연사 속도를 가졌으면서 전자장비 또한 기존의 것들보다 진일보했다. 8인치 주포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크 16 주포와 디모인급은 6인치 주포 수준의 연사 속도를 목표로 시작했으나 맞추기도 잘 맞추고 쏘는 것도 왕창 쏘는 사기급 중순양함이 되었다. 함포만 좋을까? 당대 최고 수준의 레이더와 사통은 함포뿐만 아닌 대공포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5인치 마크 12 양용포, 3인치 마크 27 대공포의 화력은 카미카제 따위는 격추가 아닌 접근 금지 수준의 대공 교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전함 수준의 든든한 대공 능력으로 항공모함을 지키고 마주치는 건 전부 압도적인 화력으로 떡실신시킬 수 있는 디모인급은 중순양함의 최고봉 성능을 가져 전함 아니면 상대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했고, 일본군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바다에 일본군이 있었으면 말이다. 아쉽게도 디모인급 중순양함은 태평양 해전에서의 활약은 없었다. 완성이 늦어도 너무 늦어진 점이 문제였다. 일본 해군이 박살나 상대할 군함이 얼마 없었던 아이오와급과 알래스카급조차도 최소한 전쟁 중에 태어났다. 하지만 디모이급은 완성된 세 자매 모두 전쟁 이후 완공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쓸 곳이 없었다. 디모인급은 당초 12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으나 맏언니인 디모인의 건조 시작일이 1945년 5월 28일로 그 당시면 이미 바다엔 물보다 미 해군 군함이 더 많았고, 일본 본토는 대공습으로 활활 불타고 있는 데다 독일은 이미 황복해 일본이 언제 항복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전쟁만 끝난 가면 모를까 시대는 이미 미사일의 시대로 넘어가 거대한 전함들도 퇴역하는 마당에 중순양함의 자리는 없었다. 당연히 12척이 되는 계획은 모조리 폐기되고 3척만이 완성되었으며, 그마저도 디모인과 세일럼은 각각 1961년과 1959년에 퇴역의 길을 밟았다. 당대 최고를 목표로 한 대공 능력조차 대공포로는 맞출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제트기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고슴도치처럼 촘촘하게 박은 그 많은 대공포들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디모인급의 가장 큰 특징인 8인치 속사포는 되려 퇴역을 앞당기는 악재가 되고 말았다. 이전 함급이었던 볼티모어급과 오리건시티급은 평범한 8인치 함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미련 없이 제거하고 포탑이 제거된 일부를 미사일 방공순양함으로 개장해 사용했다. 하지만 디모이는 8인치 속사포가 특징인데, 이를 제거하고 미사일을 달자니 볼티모어와 다를 바 없는 순양함이 되어버리고, 그대로 두자니 미사일이 주가된 전장에서 함포는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뉴포트 뉴스를 제외한 디모이급 자매들은 일찌감치 퇴역하고 선배인 볼티모어급과 오리건시티급이 미사일 순양함으로 개조돼 후배보다 오래 살고 말았다. 동기라 할 수 있는 아이오와급은 디모인의 3배나 달하는 덩치 덕분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하푼 대함미사일, 펠렁스 등을 장착하고 걸프전까지도 전함의 위용을 보여주며 지금도 복귀 떡밥이 돌지만, 디모인은 주포도 유지하고 미사일까지 장착할 만한 공간은 없었기 때문에 활용도를 찾지 못하고 퇴역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뉴포트 뉴스는 1975년까지 복무하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수송선, 차량, 육상기지, 활주로 등을 가루로 만들며 몇 주 만에 포탄을 약 6만 발이나 소진하는 등 다른 자매들의 목까지 전부 퍼부었다. 그리고 크기가 적당히 커서 눈에도 띄고 대구경 주포 9문이 주는 뽀대가 있었기에 2함대와 6함대의 기함 역할을 맡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디모인급 중순양함은 시대를 타고나지 못한 불운한 중순양함이었다. 그녀는 태평양 전쟁에서 미 해군이 겪은 모든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녀는 다른 중순양함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했다. 하지만 자동차의 시대에 마차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시대적 흐름을 전혀 따라갈 수가 없는 군함이기도 했다. 결국 조기 퇴역으로 안타깝게도 그 함생이 마무리되었지만, 이번 함인 세일럼은
자매 중 유일하게 보스턴의 박물관 함으로 남아 오늘날에도 그 위력만큼 직접 느껴볼 수 있다. 여담으로 아까 유의한 8인치 속사포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는가? 디모인급 퇴역 이후 강력한 8인치의 맛이 그리웠던 미 해군은 구축함에 이 속사포를 달았다. 포레스트 셔먼급 USS 헐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선수의 5인치 포탑이 8인치 단장포로 교체되어 사격 테스트를 수행했다. 사거리도 디모인의 그것보다 더 길어지고 레이저 유도로 정밀 포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5인치만 보다가 8인치의 화력에 감탄한 미 해군은 차기 구축함인 스프론스급에도 이 포탑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선수 골격을 강화한 설계를 도입했으나 국방 예산 삭감으로 안타깝게도 잘리고 말았다. 또한 소련에서도 이 강력한 디모인급의 성능을 보고 이에 대항해 프로젝트 66형 순양함을 계획했다. 일단 분류는 중순양함이 맞긴 한데 뭐든 크게 만들고 보는 소련에서 탄생해 만재 배수량 3만 톤짜리로 순양 전함이라 불리는 키로포급보다도 더 커다란 크기를 자랑했다. 하지만 이 녀석도 설계 시기가 1947년으로 이미 전쟁이 끝난 후였고 미사일이 주가된 전장에서 디모인과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만들 이유는 없었다. 뉴포트 뉴스가 대서양 함대와 지중해 함대로 오갔으니 만약 이 녀석이 있었다면 둘의 만남은 어땠을까?